베트남은 제2중국이다. 포스트 차이나의 주인공은 베트남이다. 지난 10년간 우리가 지겹도록 들어온 말입니다. 실제로 베트남 GDP의 20% 이상을 삼성이 책임지고 있으니 베트남 정부가 목에 힘을 줄 만도 하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삼성이 베트남에 투자한 돈이 수십조인데 설마 이 인프라를 버리고 떠나겠어? 이게 바로 치명적인 오만의 시작이었습니다. 베트남은 삼성에게 더 많은 세금을 요구하고 까다로운 규제를 들이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니면 갈 데 없잖아? 라는 태도였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삼성이 조용히 인도와 인도네시아로 발길을 돌릴 때 베트남은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게 있습니다. 삼성은 단순히 공장을 옮기는 게 아니라 베트남의 미래를 통째로 드러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이 지표를 모르면 여러분의 해외 투자 포트폴리오는 물론이고 향후 10년의 경제 흐름을 완전히 놓치게 될 겁니다. 이 지표가 가리키는 곳은 베트남의 번영이 아니라 1974년에 나타났던 그 유령의 재림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소름 끼치는 이야기 하나를 해드릴까 합니다. 베트남의 고위 관료들이 밤잠을 설치며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 바로 단연의 유령입니다. 여러분, 파트만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1970년대 초반 동남아시아 경제의 심장부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요새라고 불렸던 거대 자본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이들이 우리 땅에 있는 한 우리는 영원히 풍요로울 것이다. 하지만 1974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주 사소한 균열, 그리고 베트남 특유의 오만함이 그들을 자극했습니다. 그러자 파트만은 단 하룻밤 만에 모든 자본을 회수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한때 찬란했던 거리는 불이 꺼진 유령 도시가 됐고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찾아 쓰레기 더미를 뒤져야 했죠. 이것이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갑작스러운 정지의 공포입니다. 에이,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1974년도 이야기를 하세요? 라고 묻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소름 돋는 건 지금 삼성의 행보가 당시 파트만이 떠나기 직전 보였던 조용한 복수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는 점입니다. 삼성이 베트남에서 짐을 싸는 방식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공장을 부수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신규 투자의 중단, 그리고 핵심 기술 인력의 은밀한 이동. 이것이 바로 삼성이 베트남에 내리는 가장 잔인한 형벌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여전히 우리가 법을 바꾸면 삼성이 다시 오겠지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바보입니까? 이미 그들의 시선은 인도와 인도네시아로 향해 있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베트남 공장에 불이 꺼지는 순간 1974년에 그 비참했던 유령이 다시 베트남 전역을 덮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삼성이 왜 이렇게까지 독한 마음을 먹게 된 걸까요? 단순히 세금 문제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 뒤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에너지 카르텔의 음모가 숨어 있습니다. 자, 이제 베트남이 마주한 잔인한 현실을 직시해봅시다. 삼성이 조용한 복수를 시작하자마자 베트남 경제의 실핏줄인 하노이와 박린정 인근의 식당, 숙박업소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삼성이 설마 진짜로 줄이겠어? 라며 안일하게 대처했던 베트남 정부에게 배달된 청구서는 생각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여러분, 삼성이 떠난 자리에 남는 건 빈 공장만이 아닙니다. 삼성이 구축해놓은 거대한 공급망이 통째로 증발하는 겁니다. 삼성의 협력사 수백 곳이 동시에 짐을 싸면 베트남의 숙련된 노동자들은 갈 곳을 잃고 그들이 소비하던 시장은 얼어붙습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한 국가의 성장 엔진이 통째로 사라지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베트남 정부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 자본을 끌어들이려 합니다. 하지만 이건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격이죠. 삼성이 떠난 빈자리를 중국이 채우는 순간 베트남은 독립적인 경제 주권마저 잃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영상 끝까지 채널 고정하셔야 할 결정적인 이유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영상 중간에 제가 베트남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진짜 숫자 하나를 공개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수치를 모른 채 베트남이나 동남아에 투자하고 있다면 그건 브레이크 고장난 차를 타는 것보다 위험합니다. 삼성이 왜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베트남을 손절했는지 그 소름 돋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 데이터에 들어있거든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은 평생 뉴스 껍데기만 보고 뒷북만 치게 될 겁니다. 잠시 후 공개할
공개할 테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이제부터 시청자분들이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반박 불가능한 팩트의 폭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사람들이 베트남 경제를 낙관할 때 놓치는 가장 치명적인 데이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전력 리스크입니다. 2023년 여름 베트남 북부 산업단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하시나요?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력이 부족해지자 베트남 정부는 삼성전자와 폭스콘 공장에 전기 좀 아껴 써라가 아니라 공장 가동을 멈추라는 통보를 보냈습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인지 체감이 안 되시죠? 여러분이 1억 원짜리 프리미엄 세단을 샀는데 나라에서 오늘 기름이 부족하니까 차 끌고 나오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차고에 차가 있는데 못 쓰는 상황. 여러분 같으면 참으시겠습니까?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베트남의 전력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14억 달러, 한화 약 1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삼성이 베트남에 공장을 지은 이유는 저렴한 인건비 때문인데 공장이 멈춰서 발생하는 손실이 인건비 아낀 돈보다 훨씬 커져버린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요. 이 전력난이 단순한 기후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베트남은 석탄 발전 비중이 높은데 탄소 중립을 외치는 글로벌 트렌드와 서방 국가들의 압박 때문에 신규 화력발전소를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재생 에너지를 돌리기엔 기술도 인프라도 부족하죠. 삼성이 이걸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삼성은 이미 베트남의 에너지 구조가 한계에 도달했음을 간파했습니다. 실제로 삼성은 이 시점을 기점으로 인도 노이다 공장으로 스마트폰 물량의 상당 부분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는 지금 모디 총리의 진두지휘 아래 태양광과 원자력에 미친 듯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공장을 옮기는 게 아닙니다. 삼성이 움직인다는 건 수천억 원의 세수와 수십만 명의 일자리가 증발하는 뜻입니다. 베트남 정부가 뒤늦게 삼성에게 전기를 우선 공급하겠다며 매달렸지만 삼성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왜일까요? 이 현상 뒤에는 베트남 정부조차 통제할 수 없는 거대 권력의 움직임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앞에서 전력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요. 지금 베트남이 받고 있는 진짜 압박은 전기가 아니라 정치에서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중 무역전쟁의 최대 수혜국은 베트남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겉보기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건 베트남에게 독이 든 성배가 되었습니다. IMF와 미 재무부의 데이터를 보면 소름 돋는 지점이 있습니다. 베트남의 대미 무역 흑자는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동시에 대중 무역 적자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중국산 부품을 가져와서 베트남에서 조립만 한 뒤 메이드 인 베트남 라벨만 붙여서 미국에 판다는 겁니다. 이건 경제 용어로 우회 수출이라고 하죠. 하지만 식대로 표현하자면 이건 미국이라는 거인의 코앞에서 중국산 세탁기를 돌리고 있는 꼴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건물주인데 임차인이 내 원수인 옆집 물건을 몰래 내 건물에서 이름만 바꿔 팔고 있다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당장 쫓아내거나 월세를 10배로 올리겠죠. 미국이 지금 딱 그 상태입니다. 실제로 미 상무부는 베트남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며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만약 미국이 베트남에 징벌적 관세 2%를 때린다고 가정해봅시다. 숫자로 계산해드릴까요?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수출하는 스마트폰이 연간 수천만 등이다. 여기에 관세 25%가 붙으면 대당 100만 원짜리 폰을 팔 때마다 25만 원을 그냥 미국 정부에 헌납해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이 보통 10에서 15%인데 관세가 25% 붙는다? 이건 내 통장에서 당장 1,000만 원이 증발하는 수준이 아니라 장사를 하면 할수록 빚더미에 앉는 상황인 겁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영미한 삼성은 이미 이 리스크를 계산 끝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어디냐?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는 미국과 쿼드로 묶인 확실한 우방국이자 중국과는 국경 분쟁까지 벌이는 확실한 안티 중국 노선을 걷고 있죠. 미국 입장에서 베트남은 언제든 중국 편으로 돌아설 수 있는 기회주의자지만 인도는 중국을 견제할 확실한 파트너입니다. 삼성이 베트남의 생산 비중을 줄이고 인도로 공장을 옮기는 건 단순한 인건비 싸움이 아니라 미국의 칼날을 피하기 위한 생존 전략인 겁니다. 베트남은 지금 칼날 위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한쪽엔 부품을 대주는 중국, 한쪽엔 물건을 사주는 미국. 하지만 미국이 너 누구 편이야? 라고 묻는 순간 베트남의 파티는 끝납니다. 그리고 그 파티의 주인공이었던 삼성은 이미 뒷문으로 빠져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이 영상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전력난도 버텼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산기에 넣었던 삼성이 이제는 진짜 안 되겠다 라고 결심하게 만든 결정타, 바로 글로벌 최저 한세, 글로벌 미니멈 텍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전 세계가 약속을 한답니다. 어느 나라에 공장을 짓든 기업은 최소 15%의 세금은 내라는 약속. 이게 왜 베트남한테 사형 선고냐고요? 그동안 베트남이 삼성을 붙잡아둔 유일한 동아줄이 바로 파격적인 세금 감면이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베트남에서 법인세를 거의 안 냈거나 아주 소액만 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되면서 삼성이 베트남에서 안 낸 세금을 한국 정부나 다른 나라 정부에 갖다 바쳐야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숫자로 보여드릴까요? 삼성이 베트남에서 아낀 세금이 연간 약 5천억 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예전엔 이 돈이 고스란히 삼성의 이익이었는데 이제는 이 5천억 원을 고스란히 한국 국세청에 내야 합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내 주머니에 있어야 할 생돈 5천억 원이 매년 증발하는 꼴이죠. 베트남 정부는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그 돈, 세금 차액을 보조금으로 돌려줄게 라고 매달렸죠. 하지만 여기서 소름 돋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경제계 뒷이야기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말 베트남 고위 관료들이 한국을 극비리에 방문해 삼성 수뇌부와 면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베트남 측은 파격적인 인프라 지원과 현금성 보조금을 약속하며 제발 인도에 짓기로 한 신규 라인을 베트남으로 돌려달라고 읍소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삼성 측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베트남의 제안을 듣고 나서 별다른 반박 없이 긴 침묵을 지켰다고 하죠. 그리고 그 침묵의 끝에 나온 결정은 인도 노이다 공장 증설 확정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삼성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베트남 정부가 약속한 보조금조차 OECD 가이드라인에 걸려 지급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을요. 즉 베트남은 지키지도 못할 약속으로 삼성의 발목을 잡으려 했던 겁니다. 삼성이 믿었던 건 베트남의 약속이 아니라 냉정한 숫자와 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요. 삼성이 단순히 돈 때문에 베트남을 버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약속을 지킬 능력조차 없는 파트너와는 미래를 함께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거죠. 이제 거대한 카타르시스를 향해 달려갈 마지막 시간입니다. 베트남의 오만함과 그로 인한 위기를 파헤쳤다면 이제는 우리가 왜 승리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 혼돈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불릴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베트남이 망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우리 삼성도 손해 아닌가요?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의 가슴을 뻥 뚫어줄 진짜 반전이 나옵니다. 베트남이 칠각한 가장 치명적인 포인트가 뭐냐면요. 그들은 자신들이 제조 강국이 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볼까요? 그동안 베트남은 삼성이라는 거인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을 뿐입니다. 삼성이 베트남을 떠나 인도로, 그리고 다시 한국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눈을 돌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인건비 따먹기 하는 시대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지능형 제조와 초격차 기술의 시대입니다. 베트남이 10년 동안 공장 바닥을 닦는 법을 배웠다면 대한민국은 그 공장 전체를 조종하는 운영체제를 설계해왔습니다. 베트남은 우리를 그저 돈 많은 투자자 정도로 우습게 봤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없으면 니들 물건 어디서 만들 건데? 라며 뒤통수를 칠 기회만 엿봤죠. 하지만 삼성은 그 오만함에 대답 대신 공정의 자동화와 공급망의 다변화라는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냐고요? 베트남의 숙련공들이 사라진 자리를 AI와 로봇이 채우고 있고 그 로봇을 제어하는 핵심 기술은 여전히 경기도 수원과 기흥에서 나옵니다. 우리를 무시했던 대가는 참혹합니다. 베트남은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허우적대겠지만 대한민국은 그들을 딛고 첨단 제조의 심장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트남에서 겪은 서러움, 한국 기업 아니면 너희가 어떻게 이만큼 살았겠냐 라는 말을 목구멍까지 삼키며 참아왔던 그 세월, 이제 삼성의 인도 대이동과 국내 복귀를 통해 증명되고 있습니다. 진짜 주인은 공장을 가진 자가 아니라 기술을 설계하는 자라는 사실을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베트남의 몰락과 삼성의 대이동,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구경꾼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이 파도를 타고 자산을 불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축제는 준비된 자들만이 즐길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실행해야 할 3단계 생존 전략, 핵심만 요약해드립니다. 첫째, 인건비가 아닌 에너지와 정치를 보십시오. 단순히 사람이 많고 임금이 싸다고 투자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앞으로는 공장을 돌릴 전력이 안정적인지, 그리고 미국과 같은 거대 시장의 정치적 노선과 일치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현재 그 답은 인도와 한국의 첨단 산업단지에 있습니다. 둘째, 공장 주인이 아닌 설계자에 베팅하십시오. 베트남처럼
땅을 빌려주고 인력을 제공하는 나라는 대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처럼 공정의 OS를 설계하고 AI 로봇 기술을 가진 두뇌 기업은 대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 설계 산업으로 재편하십시오. 셋째,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1974년의 유령을 대비하십시오.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1974년의 그 비극, 즉 경제 심장마비를 대비하십시오. 잘 돌아가던 나라에서 갑자기 돈줄이 말라붙으면 자산 가치는 폭락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공포에 질려 돈을 빼서 도망갈 때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에겐 모든 것이 80 할인된 가격에 나옵니다. 베트남 펀드나 동남아 자산에 너무 몰빵되어 있다면 지금이 바로 냉정하게 비중을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무너질 것 같다는 뉴스에 공포를 느끼지 마십시오. 삼성이 베트남을 떠나는 건 위기가 아니라 더 큰 승리를 위한 전략적 후퇴이자 진화입니다. 우리는 무시당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이제 전 세계 제조 현장의 머리가 되어 그들을 지휘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진실을 가슴에 새기신다면 여러분의 자산은 베트남의 암흑 속에서도 홀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위기가 곧 축제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제 파트너,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잔인하고도 희망적인 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